지금까지는 대추는 그 분야가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청에서 아직도 관할을 하고 있어요. 떫은감하고 대추는 산림청 소관이고 다른 작물들은 다 이제 우리 농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원예 작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상의를 하든지 뭐 예산을 하든지 그러면은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두 군데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왜 대추가 과일이냐? 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노지 재배가 아니에요. 지금 대추가 생대추를 팔려고 하는 놈들은 거의 하우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도 커지고 그리고 열과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또 그 생대추를 사다 과일로 먹는 겁니다. 옛날 같이 그 재래종 같이 뭐 한 색깔이 오기 시작할 때 뭐 나무도 흔들어 패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건조해서 뭐 제사상이나 팔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과일로 다 먹기 때문에 그만큼 그 소득이 높은 겁니다. 이게 대추가 우리나라 지금 재배되고 있는 거는 거의 재래종 대추예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 지역마다 있던 거를 선발을 해가지고 어떤 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 복조, 우리가 이제 많이 심는 게 지금 복조거든요. 복조, 뭐 보은대추, 뭐 월출, 금성, 이게 다 지역에 있던 품종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대추는 신품종을 육성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꽃 보셨어요? 꽃? 꽃이 엄청 작아요. 이게 또 꽃도 제일 늦게 피고 과일 중에서도 제일 늦게 피고 꽃이 작아가지고 어차피 이게 신품종을 할 때는 이쪽 품종하고 이쪽 품종하고 장점을 해서 교배를 해야지 새로운 품종이 나오는데 꽃이 너무 작고 그래서 꽃가루를 묻히기가 힘들어요. 사과배 같은 거 꽃이 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배를 해서 신품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대추는 꽃이 워낙 작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런 실험을 좀 이렇게 육종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대추 씨 안에는 인이 없어요. 인이 있어야지 그게 씨가 그 싹을 나오잖아요. 대추 안에는 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이 있는 품종들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육종하느냐고 지금 그 고통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재래종 품종들이 많이 있지 신품종이 아직 육성이 안 된 이유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소가 그 두 가지 방법을 타개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유전자원은 전국에 있는 거라든지 중국에 있는 거를 다 수집해서 저희들 연구소에 지금 식재를 하고 지금 재배를 하고 그 품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왕대추도 다 중국에서 도입하는 그런 품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대과종, 큰 대추, 왕대추 그 계통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은 거의 10월 달에 나오는 게 우리 대추는 거의 10월 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숙기를 8월 달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좀 연장돼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이 그 원하는 그 시기에 생대추를 공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추는 또 저장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대추로 판매를 하다가 이게 사과배 같은 거는 저장을 해서 그 다음 해까지도 다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저장성이 강한 이런 품종을 좀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기능성, 그 대추도 그 좋은 장점이 많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일이 장점이 있나 해서 우리가 이제 기능성, 그 안에 있는 대추를 많이 먹으면 뭐 늙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기능성이 많은 게 대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조경용으로다가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15년, 20년 된 나무들을 가정마다 이제 지금들은 그 조경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그 지역에서도 보면은 이 큰 나무들이 그렇게 조경용으로 많이 팔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 착과를 위해서는 이제 여기 수종벌, 여기 이제 벌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과가 최고, 노지 재배를 하면 열과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비가 좀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지금 착색돼서 좀 있으면 수확이 되는데 전부 열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가림을 해주면서 비를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재배가 돼야지
돼야지만이 열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도 뭐 열과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추도 이렇게 꽃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오후 시간대, 이렇게 오후 시간대 이렇게 39%가 좀 꽃이 피고요. 1시 사이에 피고, 그 품종에 따라서 오전에 꽃 피는 놈이 있고 오후에 꽃 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추들은 거의 좀 오후에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전에 꽃 피는 놈하고 오후 꽃 피는 놈하고 두 가지를 수분수로 심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피는 놈은 오전에 피는 놈끼리 같이 이렇게 식재가 돼야 되고, 오후에 피는 놈은 오후에 피는 것까지 이렇게 식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의 만약에 식재를 하신다라면은 두 가지 품종을 심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오후에 피는 품종끼리 심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오전에 피는 거는 보온대추 재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벌을 이용하면은 그만큼 착과가 1.5배 정도 이렇게 향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수정벌을 가지고 이렇게 착과시키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도 이렇게 벌이나 뭐 파리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교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추 유기재배 기술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 대추에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고 문제되는 게 복숭아 심식나방하고 이제 유리나방이에요. 이제 월동을 하면서 땅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봄에 여기 이제 그 과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심식나방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7월 중순이나 하순쯤 이때 이제 방제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식나방이 유기농 하시는 농가들이 최고 어려운 게 이게 복숭아 심식나방입니다. 약 치면은 다 떨어지는데 약을 못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무농약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관행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치는 게 6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농약 방제만 치면은 대추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과배, 복숭아에 비해서는 농약 치는 횟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하우스도 여기 표준, 여기 이제 대추에 적합한 표준 하우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또 설명드리겠고, 요 ICT 융복함 친환경 요 하우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우리 연구소에 설치를 해놔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도요. 여기 대추 과자 드셔본 분 없겠네요. 그죠?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생대추로다가 판매가 하다가 남으면은 말리면 됩니다. 건조기에다가요. 말리면 그게 바로 건대추 되잖아요. 이 대추 자체가 당도가 30브릭스입니다. 과일 중에 제일 높은 게 이게 대추예요. 요 자체만 먹어도 엄청 답니다. 그리고 바삭바삭하고 가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국 같은 데 여행 가셔도 이게 많이 판매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판매되지만은 우리 대추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장목반 위주로다가 다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5,000원, 6,000원에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우리 대추가 이제 일반 우리 사과배 복숭아 마냥 이것도 과수원이에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은 3m, 2m 아주 밀식을 해서 그 초기에 그 경영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 같이 뭐 밭두개 하나 심어놓고 뭐 논두개 하나 심어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암고 배수까지 해가지고 틀을 딱 잡아가지고 식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돈이 됩니다. 그거는 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 식재를 그렇게 했을 때 그 과도원에 이제 그 우두칠 나무로다가 피복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잡초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피복했을 때 이제 토양의 수분 유지를 해서 묘목이 한 20% 정도 이렇게 생장이 되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피복하면은 잡초 발생도 억제시키고 그 양분도 이렇게 공급을 볏짚이 이제 썩어서 공급도 가능하더라.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까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다 2m 간격으로 쫙 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하우스에도 좀 대추나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볏집이 있을 때는 그 3cm 정도를 이렇게 덮어주면은 볏집을 훨씬 이렇게 두둑에다 이렇게 덮어주면 좋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때 하셔도 되지만은 아마 볏집 구하기가 더 힘드실 거라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녹비작물을 해서 유기물이라든지 양분 공급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보리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호밀, 여기 이제 헤어리 배치, 그 예치유 이제 토양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해보니까요. 우리 저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아이고, 300평 단위 풀 한번 벼보실래요? 예치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 하실 때는 좀 자제분들을 하든지 사이를 좀 불러서 시키면 딱 맞고요. 아니,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직접 그 관리기나 이게 예치기로 해가지고 덮을 때는 이게 또 한 두세 번을 해줘야 됩니다. 좀 그래서 그래도 유기농으로 가실 분들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화이트 클로바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이제 여기 골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여기 유기물을 토양에 이렇게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 초생 재배에 비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화이트 클로바를 재배했을 때는 한 35%밖에 노동력이 안 들어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중순에 클로바를 한 300평당 한 3kg 정도 이렇게 산파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5, 6회 정도 예치 절감으로 이제 65% 이렇게 노력이 절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종류가 네마왕, 뭐 화이트 클로바, 레드 클로바 이렇게 해서 헛골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경관도 좋고요. 이게 또 수확해서 이제 예치를 해서 땅에 깔아 놓으면은 이게 토양으로다가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유기 재배로 가시려면은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까지는 없다. 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그래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반 관행농법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가 어려워요. 그만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 무농약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판매처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생대추는 그분들은 또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유기농 단체에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목 재배할 때도 그렇지만은 거의 다 이제 물 주는 거를 스프링클러하고 점적관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비료도 스프링클러로 다 이제 녹여서 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했더니 한 7% 정도 관비 효과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거는 시설할 때는 다 스프링클러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대추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탄저병, 역병, 녹병 요거 세 가지만 잘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해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심식나방, 전박이응애, 유리나방, 사과유리나방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대추에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컨트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추 농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왜 비가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병 비가림을 하면 탄저, 역병, 녹병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림을 하면은 또 해충이 또 많아져요, 반대로. 그래서 좀 해충 방제에 좀 병보다는 해충 방제 쪽으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뭐 심식 나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농법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유기재배를 할 때가 이게 무농약이나 유기재배할 때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친환경 제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도 좀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탄저병이 찍히면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아주 상품성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심식나방도 이게 벌레가 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성충이 돼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여기 전박이응애가 이파리를 해서 광합성작용을 해서 이제 과실이 좀 후반기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은 5월 중순에 최성기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나방은 요거 복숭아 유리나방, 사과 유리나방은 이제 발생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포도 유리나방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복숭아 유리나방하고 순나방 이 정도만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을 하면 되고요.
1년에 2번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여기도 사과 유리나방도 이렇게 2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성기 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요때 약을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요대로만 따라서 하면 다 끝납니다. 뭐 더 이상 더 치실 것도 없고요. 심식나방도 7월 상순 때가 최성기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8월 하순 때. 그래서 지금들은 농가들도 요 2번만 딱 칩니다. 살충제 딱 치면은요. 화학농법 하시는 분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만 6월경하고 8월 상순경에 이렇게 추가로 하면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무농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탄저병은 8월 달에 이게 최고 어려웠고, 전파경에도 이게 7월 중순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최고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약제를 화학약제가 아닌 친환경 제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방제가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유기자재, 무농약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농약을 치면은 100%다 방제가 되는데, 이 유기자재, 이 농약이 이게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방제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농약 하시는 분들이 화학농약 하시는 것보다, 농법 하시는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이겨내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좀, 무농약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좀 화학농법을 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이 오르셨을 때 이렇게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